저는 광양미래여성원에서 소아청소년과로 해서 근무하고 있는 노영일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어린이와 소아청소년은 소아환자가 병원을 찾게 되는 가장 흔한 원인이고 또 부모나 의료진에게 큰 걱정거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치료가 잘 되지 않으면은 결석이나 성적 저하, 학원 활동에 의미 있는 지장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진단하고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소아청소년 두통이 얼마나 흔하고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갔는지, 또 아이들의 두통을 어떻게 구별하고 진단하는지, 어떻게 치료하는지, 또 아이들의 두통이 위험한 두통이 얼마나 많은지, 두통을 호소하는 아이를 둔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청소년 두통은 얼마나 흔할까요? 근데 18세까지 90% 이상에서 두통을 경험한다고 하고 있고요. 4에서 18세 소아청소년 20에서 30%는 지난 1년 동안 반복적인 두통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세, 18세 학생들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지난 1년 동안 반복적인 두통을 경험한 학생이 29.1%이고, 이게 이제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더 많고요. 이 중에 편두통이 8.7%, 긴장형 두통은 13.7%, 만성 두통도 2.2% 정도 됩니다. 긴장형 두통이 편두통보다 더 많긴 한데, 실제적으로는 긴장형 두통이 좀 덜 아프기 때문에 편두통 환자들이 주로 이제 병원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편두통은 이제 사춘기 이전에는 남녀가 비슷한데, 사춘기 이후에는 이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여자에서도 흔하고 또 오랫동안 편두통을 앓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어떤 경우에 병원을 가야 합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될 수 있으면 많이 적었습니다. 특히나 이제 성인은 50세 이상이지만 소아에서는 5세 이하의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자주 어지럽다고 할 때, 또 열을 동반하거나 목이 뻣뻣할 때, 자다가 깨서 머리가 아프다고 하거나 아침에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토할 때, 또 경련을 동반한 두통이 있거나 두통이 있으면서 비정상적으로 졸려하거나 걷거나 말하거나 다른 일상생활에 문제가 있을 때, 아이가 지금까지 아픈 두통 중에서 제일 아프다고 할 때, 그리고 두통이 점점 더 심하고 더 자주 아플 때, 그리고 두통이 빈번하거나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때, 그렇지만은 또 단순하게 이제 머리가 아프다고 하니까 부모가 걱정될 때도 병원을 와야 되겠습니다. 그럼 이런 두통을 가지고 병원을 오게 되면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근데 2018년 국제두통분류에서 이제 여기에 의하면 200가지 넘는 진단명이 있고 진단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크게 세 가지로 이제 온발두통, 2차 두통, 통증성 두 개, 신병증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첫째 이제 여러 가지 뭐 검사를 했어도 원인이 밝히지 않은 온발두통, 어떤 원인이 있는 2차 두통이 주로 대부분이고, 온발두통이 뭐 2차 두통보다 훨씬 더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소아에서는 편두통과 긴장성 두통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는 제가 2차 질환을 경험한 것은 그냥 나열해 봤습니다.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그동안 어떻게 아파왔는지 알아야 하는데, 아래 그림에서 이렇게 보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 첫째 급성 두통인데, 두통이 에, 처음으로 최근에 갑자기 시작되면서 되었다면은 일반 전신 감염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 감염이나 또 손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신경 증상이 동반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겠고, 또 혹은 편두통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급성 반복 두통인데, 비슷한 형태의 두통이 한 달에 몇 번 있고 그 사이에는 아프지 않은 애가 있습니다. 이런 두통은 편두통이나 군발두통에 해당이 되겠고, 세 번째는 만성 진행성 두통인데, 급성 반복성 두통보다는 더 자주 아프고 신경 증상이나 두통의 특성이 별로 변화 없이 계속적으로 아픈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긴장형 두통이나 사고 두통, 약물 과용 두통의 형태입니다. 넷째는 만성 진행성 두통인데, 일주일에 수에 아프고 점점 더 심하게 이렇게 아프기 때문에 이때는 뇌종양이나 뇌혈관 질환, 뇌출혈 같은 두개내
그런 질환을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위험한 두통이고 반드시 병원에 와서 진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이제 일반적인 1차 두통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하였기 때문에 소아청소년의 두통, 특히 주로 편두통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통증을 다양하게 표현하거나 표현되게 되는데 영아기에는 편두통 증상이 2, 3개월의 아이에서 심하게 우는 영아산통 또는 사경으로도 나타나고 단지 머리를 심하게 흔드는 양상으로 조기에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유아기에는 배가 아픈 것처럼 보이거나 뭐 자주 토하거나 갑자기 어두운 방으로 가서 자려고 하거나 어, 심하게 울거나 보채무로 나타나기도 하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는 통증을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주 어지럽다고 방문을 합니다. 이때는 단순한 어지러움만 생각하지 말고 두통도 생각을 하고 양성 돌발성 현운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5에서 10세 아이의 편두통은 양쪽 이마, 양쪽 축두부 통증을 호소하고 성인보다 지속시간이 좀 짧고 심지어는 30분 정도 아프다가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소년 편두통은 두통이 더 심하고 장기간 아프게 되며 성인과 이때 비슷해지게 됩니다. 또한 이제 후두부가 아픈 경우가 있는데 소아에서 후두부 두통은 드물고 또 내후 구조적인 원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때는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소아청소년 두통은 다양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표준 두통 진단 기준을 적용하여 진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두통의 진단을 이제 할 때는 검사도 있지만은 먼저 자세한 병력 청취가 중요합니다. 외래에서 병력 청취를 하려면은 이제 시간도 많이 걸리기 때문에 미리 두통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고 그 설문지를 통해서 진료를 합니다. 시작 후에는 이제 두통 설문지뿐만 아니라 두통 일기도 작성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소아에서는 일단 어린아이는 체온과 체중, 두이도 측정을 하고 청소년에서는 혈압이나 맥박도 체크를 해야 되며 자세한 신체 진찰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신경학적 진찰도 하게 되고 어, 빈혈이나 감염, 갑상선 기능의 이상, 또 저혈당 이런 전해질의 문제가 있을 때도 두통이 발생하기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검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엑스레이 검사나 척수액 검사, CT, MRI, 또 뇌파 검사들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심리적인 문제가 두통 때문에 온 건지, 1차적인 정신적 문제가 1차 두통의 양상처럼 보이는 것인지 좀 애매할 때는 이런 걸 판단하기 위해서 신경인지 검사도 할 때가 있습니다. 두통 설문지를 통해서 여러 정보를 이렇게 얻게 되는데요. 두통의 빈도나 두통의 심한 정도, 두통의 지속 시간, 이런 것들은 두통의 진단에 또 중요하고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치료 방법의 선택이나 치료 효과를 판정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통 점수 심한 정도를 표현할 때는 성인은 이제 1, 2, 3, 4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두통을 표현하기 어려운 어린 나이에서는 부모들이 이렇게 얼굴의 모양을 보고 애가 아플 때 얼굴의 형태를 보고 점수를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어, 소아청소년에게 편두통은 편두통의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편두통의 가족력이 없으면 편두통이 아닐 가능성이 있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편두통이 있으면 아이가 편두통이 있을 가능성이 50에서 75%이고 많은 소아청소년들의 아이들은 편두통 병력에서 어, 아기들의 병력에서 주기성 구토증후군이나 돌발성 어지러움, 현운, 참여울미, 잦은 복통이 있는데 그 증거로 주기성 구토증후군은 부모의 편두통이 있을 가능성이 2배나 되고 배가 자주 아픈 아이가 복부 편두통으로 진단이 되면 나중에 편두통으로 진행될 수 있는 경우가 70%나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기들의 그 편두통이 있을 때 표현은 아프다, 단지 어지럽다, 토하고 싶다, 어두운 곳에서 쉬고 싶다, 씻고 소리가 싫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이런 경우에 애들의 편두통의 표현은 좀 어렵기 때문에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다.
긴장성 두통도 앞에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어, 소화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애들은 머리가 아프면서 경미하게 아프기 때문에 아예 일상생활에 별로 지장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프다고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하고 싫어하는 것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꾀병으로 오해받기 쉬운 질환입니다. 그래서 또 소수에서는 우울증이 확실히 있고 또 이럴 때는 우울증을 치료하면 두통이 좋아지기도 합니다. 이제 두통의 치료에 대해서도 앞으로 앞에서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고 소화에 대해서 좀 더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치료 약물은 치료 방법은 동일합니다. 급성기 약물 치료, 예방 약물 치료, 비약물 치료, 그리고 이제 소화도 응급실에 오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진통제를 써도 계속 아프다고 할 때, 또 72시간 이상 이렇게 지속되는 그런 두통일 때는 응급실 방문을 치료를 해서 수행요법이나 항구토제, 또 진통제들을 사용하게 되고 치료를 해도 좋아지지 않는 경우에는 입원 치료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는 이제 치료하기 전에 분명한 치료 목표를 설정을 하고 환자와 부모에게 치료 목표와 치료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약을 잘 복용을 하고 치료 효과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약물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소아에서는 이제 급성기 치료 약물로 일단 두통이 시작되면은 약물을 쓰기 전에 충분한 수분을 마시게 하고 약을 먹여서 조용하고 어두운 곳에서 자게 합니다. 그리고 차가운 수건을 이마에 두는 것도 두통 완화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쓰는 게 이제 이부브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나프로xen이 있는데 이 소아에서는 아세트아미노펜보다는 이부브로펜이 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먼저 이부브로펜을 사용하게 되고 에,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복합 제제나 이런 것은 자제를 하고 18세 이전의 청소년은 아스피린을 절대 복용하면 안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물을 먹는데 이런 약물의 효과를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프다고 할 때 정확한 용량을 최대한 빨리 복용하게 하는 게 좋은데 늦어도 2시간 이내에 복용을 하게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아이와 부모의 교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 아이에게는 머리가 아프면 선생님이나 어른에게 즉시 알리도록 하고 또 청소년은 약을 가지고 다니게 해서 아플 때 즉시 복용하도록 교육을 하고요. 부모는 이제 애들이 앞에서 김재원 교수님 말씀드렸지만은 정구 증상이 애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증상이 좀 특이하게 고체거나 피곤하거나 얼굴 표정이 좀 아픈 표정 이 정도로 이 정구 증상이 있기 때문에 이 정구 증상을 빨리 인지해서 조기에 진통제를 주는 게 효과를 좋게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치료와 동시에 두통 일기는 반드시 작성하게 하여서 이런 두통으로 인해 일기를 통해서 두통의 빈도나 강도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치료 효과를 판정을 하고 또 추후에 진단이 잘못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필요하고 또한 두통의 유발 인자를 확인하는 게 중요한데 이때 두통 일기를 통해서 두통 인자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두통의 유발 인자들은 스트레스나 너무 많이 자거나 너무 적게 자거나 이럴 때도 유발이 되고 불쾌하게 환한 빛이나 배고픔 또 이런 음식에 의해서 유발이 되고 생리, 과격한 운동, 그다음에 뇌전증 이런 것도 유발이 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애들은 이제 성장하는 그런 나이에 있기 때문에 이런 음식이 유발 인자다, 좋지 않다. 그래서 애들한테 무조건 두통이 있는 아이한테 못 먹게 하게 되면은 영양 결핍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애기한테 확실하게 어떤 것을 먹었을 때 두통이 유발된다. 이럴 때만 그 음식만 피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향수기관 두통으로 병원에 온 환자를 경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유치원 애기인데 유치원 버스만 타면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가기 싫어하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병역 장치를 하는 중에 이제 같이 타는 그 선생님이 향수를 쓰고 있었는데 새로운 선생님이어가지고 그 향수가 애기한테 영향을 준
줘서 두통이 유발된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향수를 중단하고 두통이 사라지는 그런 경우를 보면 이런 두통 유발 인자를 빨리 찾아서 중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통을 줄이기 위한 이제 습관이 있는데 제일 이것도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소화에 특징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자고 깨는 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특히 이제 애들은 주말에 늦게까지 놀고 아침에 일찍 이렇게 일요일 아침에 늦게까지 자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을 평일하고 같이 충분한 시간을 이렇게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고 운동도 일주일에 3회 한 번 할 때 30분 이상씩 땀이 날 정도로 운동을 하는 게 좋겠고 식생활 습관은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된 적당한 양을 식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특히 청소년들은 아침을 굶고 학교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아침에 두통 유발이 많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두통이 있는 애들은 아침 식사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야 되겠고 충분한 수분 섭취도 필요하겠습니다. 너무 차갑지 않는 또 차가운 물에 의한 두통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미지근한 물이고 미네랄이 함유된 그런 수분으로 충분히 섭취를 하되 예, 이 물만 가지고 이런 과량 양을 먹으면 안 되고 아기가 평상시 먹고 있는 물 성분을 전부 포함한 영양을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카페인을 줄이고 스트레스가 있으면 왜 그러는지 알고 스트레스 상황을 피해주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아청소년도 두통의 예방 치료를 하는데 이게 성인 경우가 이렇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이 해야 될 경우는 비슷하고 소아에서는 두통으로 인해서 수업이나 방과 후 활동에 자주 빠질 때 이때 약물을 선택을 하는데 예방 약물의 선택은 두통의 형태나 두통의 빈도, 동반 증상의 형태, 약물의 부작용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선택을 하게 됩니다. 특히나 이 동반 질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애들은 어지러움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또 두통 시간이 좀 짧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1차 두통에서는 칼슘 사대제 같은 것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고 기립성 저혈압이 또 많이 있는데 이때는 미네랄 코티코이 같은 그런 것들을 같이 겸용해서 사용하면 증상 호전이 빠르고 또뭐 수면 문제가 있다면은 멜라토닌 같은 것도 추가를 고려를 해야 됩니다. 또 비만이 있다 이러면은 좀 식욕을 떨치는 토피라메트 같은 것들을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 예방적 약물의 목표는 수개월 동안 두통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50% 이상 줄여서 일상생활로 최대한 빨리 복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또한 급성기 약물 복용 횟수를 줄이는 것이 목표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약물의 효과가 보통 6내기 8주 후에 나타나는데 이러한 정보들을 환자나 보호자에게 제공을 해서 이 중간에 효과가 없다고 빨리 끊거나 다른 약을 주라고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서 약물을 잘 복용하게 하고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 다른 약물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하는 게 좋겠고 적절하게 치료를 했는데도 효과가 없을 때는 진단이 혹시 잘못되지 않았는지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치료가 잘 유지되고 있을 때는 6개월에서 12개월마다 재평가를 하고 약물을 중단할 건지 결정할 건지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약물들을 언제까지 쓰다가 중단할 건지 그런 기준을 보면은 보통 두통의 빈도가 한 달에 한 번 이하로 있을 때 고려를 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4에서 6개월 정도 유지된다면 약물 중단을 합니다. 그런데 약물을 중단 후에 다시 두통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전에 쓰던 약물 그리고 사용하던 용량을 복용을 다시 해야 효과가 좋습니다. 소아청소년에서는 특히나 두통이 6개월 이상 월 1회 이하로 좋아졌다 하더라도 방학 중에는 약물을 중단하지 말고 방학 후에 또 다시 두통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방학 후 등교 후에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등교 후 2주 정도 지켜보고 예, 그래도 악화되지 않는다면 2주 간격으로 줄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의 두통은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걱정을 하게 되는데
예, 온발 두통은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과정을 겪기 때문에 꼭 장기간 추적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에 뭐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는 드물지만 아주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드물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런 편두통이나 긴장性두통의 그 임상 양상이 이 네 가지로 분류해 볼 수 있는데 완전히 좋아지는 경우가 있고 부분적으로 좋아지고 두통 정도 심하지 않은 것도 좀 줄고 그 나쁜 경과를 보이지 않는 형태가 있고 심한 정도나 빈도가 호전되지는 않지만은 더 나빠지지도 않는 그런 형태 그다음에 점점 심해지는 형태 이런 식으로 되는데 완전히 좋아지는 것보다 유지되는 경우가 한 73% 되기 때문에 장기간 추적 관찰이 필요하고 예를 들면 이제 편두통 환자 같은 경우는 48%가 편두통으로 또 가는 경우가 있고 26%는 긴장형 두통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26%는 두통이 좋아지는 이런 형태로 변하고 긴장형 두통 같은 경우도 41%는 긴장형 두통으로 가고 21%는 편두통으로 변하고 38%에서는 두통이 더 없어지는 그리고 그래서 이제 편두통보다는 긴장형 두통이 더 이제 호전이 더 잘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애들한테 2차 두통, 또 위험한 두통은 얼마나 되는지 보면은 2차 두통은 소아청소년 전체 두통의 10% 정도 되고요. 생명에 위험이 되거나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는 1%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2차 두통은 대부분 검사에서 예, 어, 진단이 되기 때문에 검사에서 그 2차 진단이 되면 그 질환을 치료를 하게 되면 두통이 대부분은 좋아집니다. 하지만 질환에 의한 2차 두통은 두통의 특징만으로 이렇게 구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질환의 다른 증상이나 그 질환의 특징을 보고 판별을 해야 됩니다. 이제 예를 들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편두통의 양상으로 이렇게 아픈데 이거를 2차 두통으로 오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뇌종양이나 혈관 이상, 갑상선 항진증, 또 뇌전증, 그다음에 중증도 이상의 그런 심한 빈혈 이럴 때는 편두통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편두통으로 오인해서 치료하다가 2차 질환 이런 것들을 좀 늦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상만 가지고 꼭 진단할 것이 아니라 2차적인 그런 질환, 동반된 증상들을 잘 관찰해야 되겠습니다. 역으로 이제 부비동염으로 저희들이 외래에서 보면은 부비동염 때문에 두통이 왔다. 이렇게 편두통 양상으로 아프게 되는데 이때는 부비동염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편두통인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90% 이상이 편두통으로 나중에 진단됐다고 되기 때문에 부비동염을 동반한 그런 편두통 양상은 반드시 편두통인 것도 꼭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뇌전증에 의한 두통도 있는데 뭐 얼마 전에 이제 두통이 심하다고 이제 보호자한테 전화 온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뭐 1년 전에 뇌전증이 치료되고 약물을 중단한 환자인데 추석 면절 때 이제 좀 늦게 자고 피곤해서 경련이 재발한 경우입니다. 발작 후에 두통이 너무 심하다고 이렇게 전화가 왔고, 이 경우에는 이제 대부분 발작 후 두통이기 때문에 빨리 진통제를 복용을 하고 걱정하지 않고 지켜보면 대부분의 두통은 좋아집니다. 또 뇌전증을 앓고 있는 그런 환자에서는 발작 전에 두통이 먼저 발생하고 발작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두통약을 복용을 하면 두통이 좋아지고 진행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빨리 두통약을 복용하는 게 좋겠고, 두통만 있는데 약을 써도 잘 낫지 않고, 어, 진단이 잘 안 된 경우, 이런 경우에는, 혹시 이제 발작기 두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때는 뇌파를 해보면 뇌전증으로 진단하는 경우도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뇌전증 약을 복용하면 더 좋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에 대해서 2차적인 질환에 대해서 잘 고려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사는 정상인데 애가 계속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뿐만 아니라, 배도 자주 아프고 숨이 잘 안 쉬어진다. 또 아픈 곳이 계속 바뀌거나 여러 군데 아프다. 매일 아프다. 진통제가 듣지 않는다. 매일 보건실에 가거나 조퇴한다. 또 아침에 아파서 학교에 못 갈 때가 많다. 이럴 때는, 2차적인 그 신체화 증상에 의해서 오는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걸로 인해서 다양한 신체 증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치료해도 잘 낫지 않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병도 꾀병으로 이렇게 오인되기가 쉽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 부모가 너무 과다하게 통제를 하거나 또는 과잉 보호를 하거나 애가 너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거나 또 역으로 이제 자존감이 낮거나 이런 경우에 잘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혹시 이런 증상을 나타내고 있지 않는지 잘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 두통이 있는 아이를 둔 부모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면은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할 때 잘 들어주고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또 아이들은 자기 두통을 정확히 표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말이나 행동을 잘 관찰을 하고 또 특히나 이제 주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생기는 그런 사파성 긴장性두통이나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신체화 질환에 의한 두통 이런 것들이 꾀병으로 오해받기 쉬운데 이때는 이제 스트레스가 주원이기 때문에 또 왜 아프냐 그러면 이제 뭐 스트레스가 있다 뭐 얘가 무슨 스트레스가 있냐 뭐 이렇게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보셔야 되고 아이가 머리가 아프다고 하면서 일상생활에나 학업 지장에 있다면은 아이의 두통을 이해를 하고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5세 이하이거나 여러 가지 위험 신호가 있는 경우에 꼭 빨리 병원을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